연세대 물리논술은 일단 물리 1 내용이 나오고요. 물리 2 내용은 포물선 운동, 원운동, 전위 또는 전기장, 그냥 전기장은 아니고 전위 개념을 포함하는 이 정도까지만 알면은 거의 물리 1은 잘해야지. 출제되는 내용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물리 1 내용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물리 1 정도는 선택하고 있다고 전제를 할 거기 때문에 물리 1 내용은 수능 문제 정도는 다 풀 수 있다는 전제로 이거는 아주 깊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그런데 물리 1 내용 중에서 용수철이라든지 뭐 연력학도 거의 안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연력학이 어쩌다 한번 나오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나오고, 뭐 파동 파트, 뭐 간섭, 반사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느 정도는 포함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의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뭐 얼토당토하는 실력을 가진 학생들 빼고는 이건 왜 썼냐 하는 친구들 말고는 잘해요.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연세대 지원 학생들 잘하고, 특히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문제들을 거의 비슷하게 풉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맞히는 데에는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는 다들 틀리고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맞고,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뭐 꼭 했어야 되는 것들은 다들 잘 맞고 하는 것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합격권에 있긴 있는데 정답을 맞췄다라 그래가지고 합격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서술 점수가 조금 아주 미세한 서술 점수로 당락이 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또 이제 수리 논술 점수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는 한데, 물리 논술, 과학 논술 경우에는 제시문이 나올 건데 제시문에서 아주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요. 그러면서 문제 자체의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1, 2, 3, 4번 4개의 문항이 나오면서 각각 10점씩으로 거의 모든 문항이 10점으로 해가지고 총 40점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각 문항 중에 한두 개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 나머지는 약간 더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제시문에서 얘기한 것들 그대로 이거 얼마냐 라는 거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원리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서술해보세요 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옛날 유형이었고, 이제는 정답이 뭐니 계산해내시오 라는 것으로 거의 통일돼서 4개 문항이 나오면 4개 문항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서는 역학 문제, 전자기 관련된 문제, 파동 관련된 문제나 이게 양자역학 조금 관련한 문제라고 할 것이 광자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광전 효과 나오는 정도로, 이 정도로 거의 통일이고, 아니면은 광자의 운동량, 뭐 광자의 그 반사되는 경우에 충격량 어떻게 전달하느냐, 평균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4개의 주제도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은 전자기역학은 섞여 있거나 관련된 내용을 뒤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거나, 뭐 물질파 파장이 어떠니 하는 것들 물어보는 걸로 이게 완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접근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들 보면 되겠는데, 그런데 해당 상황에 대해서 연대에서는 항상 제시문에서 수치값을 알려줍니다. 플랑크 상수는 얼마고, 전자 전하량 얼마고, 전자 질량은 얼마고, 양성자는 얼마고 하는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이것들에서 문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산까지 시켜요. 계산 실수까지 안 해야 이제 정답 처리가 되는 거고, 학생들이 내용 다 알더라도 여기서 실수하면은 답 틀리는 순간 아예 그냥 탈락 확정인 거고, 그러면서 이 워낙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 응시자 대비 합격률, 경쟁률은 웬만하면 30대 1 내지는 50대 1 우습기는 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원자 중에서 3% 내지는 거의 1, 2%가 50대 1 그러면 2%죠. 이 정도의 합격률 또는 그 경쟁률을 보인다는 거는 응시자들 중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상위권 뭐 1에서 5% 정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라도 별로 이렇게 티는 안 나는데 상위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정답은 대부분 다 맞힐 것이고 당연히 맞힐 것이고 그것들도 동점자가 워낙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각 문항에 대해서 배점들 10점씩 돼 있는 거 6점이냐 7점이냐 666, 7이냐 668, 9점이냐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1, 2점 가지고 서술에서 얼마 더 득점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합불이 이제 3%냐 2%냐 4%냐에 따라서 갈릴 거기 때문에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데 나는 이과라서 물리문제 푸는 건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서술이 아니고 채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것도 하나 꼭 알고 가긴 해야지 되는데 답안지를 나눠줬을 때 답안지에는 인적사항 적고 여기 답안지 쓰는 란이 있는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요 영역, 답안 서술 영역 밖에다가는 쓰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채점을 할 때는 원본 놔두고 인적사항 가린 다음에 요 괴선 아랫부분만 복사를 해서 교수님들, 채점 교수님들한테 중복 채점을 시킨 다음에 이 채점표 가지고 이러이런 거 서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점수 배점 따라서 채점이 끝난 다음에는 둘이 큰 차이 없으면은 점수 나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면은 재채점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채점된 결과로 점수가 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 글씨 쓰다가 여기 삐져나갔다 이거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채점자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줄 바꿔서 쓰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몇 글자 더 쓰고 있니? 그러지 말고 요 괴선 안에다가 써야지 되겠고 그래서 이런 채점이 이루어질 때 채점표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물리 잘하는 학생이다. 8점 정도 줘야 되겠다. 얘는 좀 허술한데 뭔가 허술한데 뭐 4점만 줄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채점표에는 문항당 이런 걸 서술을 했느냐 이런 거 언급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까지 구했느냐 정답이 맞았느냐 3점, 2점, 3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썼냐 안 썼냐 가지고 점수가 딱 그 단답식 주관식 문제처럼 단답형 주관식 문제처럼 썼으면 3점이고 안 썼으면 그 점수 못 얻고 이거 썼으면 2점 받고 답 맞췄으면 뭐 4점 더 받고 해가지고 문항당 점수 첫 채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이런 채점할 대상인 이 배점표, 채점표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그거를 쓰냐 아니면은 여기 채점도 안 할 건데 쓸데없는 걸 썼느냐 이게 이제 단지 서술을 내가 많이 했다 하고는 다른 점인데 이것부터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쓰는 것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으로서 어차피 채점도 안 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답안지에다가 편출을 하는 편인데 채점자는 안 읽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왜 썼어? 그러면서 뭐 맞는 말이겠지 하고 그냥 읽지도 않고 채점에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계산 과정입니다. 당연히 물리 문제는 상황 파악을 하고 상황 파악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모델화된 상황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진짜로 공 떨어뜨리면 공기저항 무시하고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체가 받을 힘은 이거다, 물체는 뭐 부피는 무시하고 모양은 무시한다 등등에 대해서 이러하니까 지금부터 움직일 때 받을 힘이라든지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넘어가기 위한 단서 정황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다못해 뉴턴 운동 2법칙이라도 가속도 법칙이라도 아니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일에너지 정리 그리고 충돌 일어나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 또는 해당 물체 운동량은 충격량과 같을 것이다. 알짜이면 충격량과 같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뭐 파동이었으면은 중첩 원리 뭐 전자 광전 효과 일어나는 거 관련한 내용도 이런 이론이나 관련 식이
이런 게 지금은 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법칙이나 원리 소개 내지는 이런 것들 쓸 거니까 까지 가고, 그 다음 서술 그거 적용 실제로 하는 거, 적용하는 과정 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이거를 전개 이항하면 전개 여기다가 표시 막 이렇게 나눈 거, 상쇄된 거 막 보여주고 해가지고 쓰고 해가지고 얼마는 얼마까지 보여주는데, 당연히 법칙이나 원리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식은 세워야 됩니다. 간단한 계산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 정도. 그런 다음에 줄줄이 가는 거, 내가 이항을 했는지 적분을 했는지 그래프를 건지 모르겠고 는 얼마 하고 중간과정 생략 빡 해버립니다. 뭐냐면 채점하는 대상은 이 학생이 물리 문제 내용에 대한 이해와 물리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거 적절한 원리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답을 얻었느냐 보는 건데, 이 내용을 통해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 채점자나 교수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은 뭐다? 얘가 이항을 잘하냐, 사칙연산을 잘하냐, 분배 법칙을 쓸 줄 아는가, 뭐 이런 거밖에 없다고. 근데 물리 논술이에요. 수리 논술이었다면 조금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물리 논술, 물리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서술 과정 보고 있는데 얘는 사칙연산 참 잘하네, 지수 법칙을 잘 쓰네, 이항의 도사네, 구구단을 참 잘 외우고 있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없으면 풀이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긴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어느 정도만 필요한 거지 채점 대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쓰지 마라. 이걸 길게 쓴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읽었어. 시간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풀면서 답안지 작성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필휘지하면서 내가 쓴 답안지는 한 방에 완벽한 답안지를 쓰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답을 얻으려면 나는 계산을 해야지. 그 계산 과정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답안지의 연습장화라고 그래요. 아, 나는 풀어야 되니까 이 계산 연습장으로 여기서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야. 채점도 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근데 또 마음 급하니까 막 글씨 날려 쓰고, 글씨 또 예쁘게 쓰려고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문제지에 빈칸이 많이 있거나 뭐 초안지를 요즘에 주나 모르겠네. 내가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빈칸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옆에서 계산하세요. 나만 알아볼 것이고 옆에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답만 쓰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여기다가 서술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가 물어본 건 이거예요 라고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답안지에 들어갈 내용이다. 그러는데 답안지에 들어갈 내용들 아주 뻔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빼먹는 거,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다른 답안지하고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거, 얘들은 이거 안 쓰네? 이거 왜 안 썼지? 이거 점수 없음. 이거 왜 안 썼지? 이거 점수 없음. 이라고 감점은 아닌데 해당하는 득점을 취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상황 파악. 학생들이 문제지가 있으면은 문제지를 그냥 보면서 아, 이러이러하다고 보는구나. 수능 문제 풀이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아, 이거 푸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자기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걸 써주라고. 이걸 써줘야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건데, 아, 선생님 그거요. 제시문에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줬잖아요. 아니, 그걸 쓰라고. 그런 거 안 쓰면은 채점할 게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어느 정도는 반복을 해주는 것도 필요는 하고, 하나 더 득점 요소인데 학생들이 매우 건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법칙이나 원리가 지금 이거랑 섞여 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쓸 수 있는 조건임을 확정하는 것 또는 확인하는 것, 이걸 학생들이 굉장히 못합니다. 이거는 실제 야 써라 해도 결국에는 습관이 안 돼서 못 쓰거나 이게 뭔지 몰라서 안 쓰게 돼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 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고 싶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해봐 그러면 말을 잘 못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쓰고 싶어. 운동량 보존 법칙 얘기해봐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문제는 풀어.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수능 문제 풀다가 날라가가지고 충돌만 했으면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 확인해야지 한 다음에 쓰기 바쁜데, 충돌하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거나 유용하게 사용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문장으로 나타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서술이 되려면은 이거는 이럴 때 만족하는 건데, 아니 막말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근데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 쓰고 싶어. 그런데 우주 단위로 넓게 봤을 때 이 우주에서는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당연히 성립해야 돼. 그리고 뭐 당연하고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떤 충돌이 일어나든 뭐하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아주 특수 상대로는 아닌 이상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해야 되는데 너는 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데 안 썼니? 라고 하는 거. 거꾸로 물어보면 쓸 필요가 없어서요. 지금은 사용 안 할 거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라고 대답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은 왜 이 조건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꼭 집어서 서술을 해주는 게 실제로 식을 세우는데 직결되는 법칙 원리를 적용하기 직전에 해주긴 해야 되는 거다. 그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황 파악 속에 녹여 있어야지 되겠다. 이게 이러함을 확인했는가, 그래서 이걸 구했는가로 넘어간 단계에서 채점 요소에 분명히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에서는 이걸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 이상은, 세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문제 상황을 이렇게 모델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써주는 게 채점표에 있고야 말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또 기출문제 수준이나 푸는데 필요한 이론들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 분석할 줄 아는다, 문제 적용 이렇게 한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그래서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거의 나올 게 뻔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1에너지 정리, 운동량 보존,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쓰는 게 간단하면서도 채점하기에 이건 충분히 잘 썼어 라고 할 수 있을, 당연히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므로 라고 쓰는 거,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답안지 쓸 준비, 예비 총알을 만들어 놓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수업 중에서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어떻게 되는지 수업을 통해서 보고 실제로 답안지도 써보고, 이 수리논술은 워낙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수리논술을 다 보면서 수리논술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물리논술, 과학논술도 보는 학교는 거의 연대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대 하나만 보려고, 연대 합격만 하면 다른 학교들 뭐 의미도 없긴 하지만 하나만 보려고 수업을 하나 더 듣거나 과학논술을 따로 준비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여기밖에 못 써먹는 건데 해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학생들이 연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확인을 안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확인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안지 작성을 안 해봅니다. 근데 수리논술 좀 써봤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서술하는 습관이나 이상한 글씨, 필속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되긴 하지만 물리논술의 경우에 수리논술보다는 서술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계산 이런 거 말고 말로 써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산은 하겠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이게 필속이, 이게 필기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잡아먹고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답안지 서술을 할 거고, 그리고 물리문제 4문제, 과학논술 문제 4문제들에 있어서 권장되는 과학논술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은 35분 내지는 40분 잡습니다. 그러니까 4문제니까 평균 한 10분 내외, 10분 이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보고 풀이를 하고 답안지에 현출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로 끝내는 것까지이기 때문에 문제 읽는 시간, 파악하는 시간 빼면은 한 문제당 실제로 풀고 충분한 분량의 답안을 쓰는 것까지는 문항당 6분, 5분, 7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조금 빨리 하면 한 8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 이제 수리논술 문제 푸느라고 또 정신도 없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확보를 하자. 그런데 그 안에 4개 문항 내지는 거의 뭐 연습으로 2개 문항은 10분에서 15분 내외 해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답안지로 실제로 쓰는 것도 확인을 하자.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도 조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에서는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급하더라도 이런 채점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한 번은 확인하고 그를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거 지금 오늘 나눈 자료에서 1번 논제로 되어 있고 뭐 2번도 있고 뭐 줄 끊어지기도 하고 뒤에는 해설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1회차 자료에서 16쪽 벡터량의 연산 이런 거 없으면 심심하니까 한번 넣어본 거예요. 뉴턴의 운동법칙 뭐 이렇게 된다. 모르는 학생은 조금 곤란합니다. 힘은 이렇게 다룬다라고 하는 거. 18쪽에 여러 가지 힘 우리가 물리 1 정도의 수능 준비를 할 때 충분히 나오는 것이 중력, 전기력을 쿨롱 법칙으로 구하는 거. 하지만 전기장 속에서 QE 뉴턴으로 구한다든지 하는 거는 공부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물리 2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장력 뭐 다룰 줄 알아야 되죠. 탄성력 수능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직항력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마찰력은 거의 연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찰력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전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수능 문제 풀 때는 경사면에서 뭐 평면에서 어느 마찰 구간을 지난 동안에 마찰력은 내가 그냥 있다고 쳐줄게. 이거 뭐 수직항력이랑 마찰계수 곱해서 구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 역학적 손실 같은 것들은 잠깐 나오긴 하는데 역시 논술 문제라고 해도 교과 과정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구분하는 거나 그것들로 직접적으로 이 힘을 크기를 구하는 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마찰력은 좀 생략해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문제 풀이하는 거 맨날 똑같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빠지지 않거나 웬만하면은 매년 꼭 나오는 거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 2개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물리 2에서만 나오지 물리 1에서는 직선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지면에서 물체를 비스듬히 던졌을 때 비스듬히 던진 건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항상 특정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주로 중력이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서 점점 이렇게 휘어서 낙하까지 하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이런 경우를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그래요. 공기정은 무시할 때 되는 거지.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나 속도 제곱에 비례하도록 움직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받는 공기저항이 있으면 포물선 운동 못합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최고점은 몇 미터 지점이냐, 그때까지 시간이 몇 초 걸리냐, 수평도달 거리는 몇 미터냐,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라는 것들, 또는 중간에 약간 포물선 운동이 여기쯤에서 끊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 분석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리2에 익숙한 학생들이라고 물리2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물체가 움직이던 속도가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 또는 중력의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세타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서 속력 v/s로 날아간다 그랬을 때 물체의 최초 속도를 분해를 하죠. 수평 방향 또는 중력 방향, 일정할 중력 방향의 수직인 방향과 지면으로부터 수직인 방향, 중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속도를 분해를 해요.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되겠죠. 이렇게 속도 분해를 했을 때 물체는 최고점에 도달해도 다시 내려가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도 v 코사인 세타, 수평 방향 속도 성분, 힘을 받지 않는 방향, 중력만 작용하는 그의 수직인 방향 속도 성분은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빼면은 물체
중력받아서 중력가 속도로 보통 10m/s 쓸 거예요. 물리 논술 문제에서도 연세대에서도 9.8 안 나옵니다. 10m/s이라고 하기로 보통은 할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은 올라갈 때까지 이후에 내려올 때까지도 모두 등가속도 운동 돼 버리니까 직선상의 등가속도 운동을 최초 V 사인 세타 속력으로 출발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10m/s의 가속도로 느려지다가 다시 빨라져서 뭐 돌아오든 어디까지 도착을 하든 하는 걸 이미 익숙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보면 되겠어요. 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최초에 Vm/s로 출발을 했는데 최고점 지면으로부터 Hm 되는 지점까지는 몇 초 만에 몇 미터 갔느냐라고 그랬을 때 그때까지의 수평도달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거리에 대해서는 H에 대해서는 V 사인 세타라는 아무튼 속력으로 던졌다 그러면은 최고점은 오른쪽으로의 V 코사인 세타 미터 퍼 세크의 속도는 유지가 되고 있을 건데 등속 운동하고 있을 건데 그래도 위아래 방향으로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0m/s일 때가 순간적으로 정지할 거기 때문에 처음 속도 다음 속도 H 가속도는 G 그냥 쓰면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G라고 대입하면 됩니다.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 그러면은 H값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엄밀하게 보면은 위아래 플러스 방향 정의를 해야지 되는 건데 대입해보면은 E, A는 마이너스 10 또는 G, H 변이 위쪽으로 갔으니까 쓴 다음에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뭐 V 사인 제곱이라고 해서 이거 없고 마이너스 처리한 다음에 H는 그러면은 20분의 V제곱 사인 제곱 세타 대입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줄 거니까 이거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 직선 운동 문제 풀듯이 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시간은 또한 얼마나 걸리느냐 저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G라는 가속도 크기로 10이겠죠. V 사인 세타가 제로가 될 때까지 속도 변화 V 사인 세타 그만큼 크기 자체 되는 게 도착할 때까지 걸릴 시간일 거고 그런 시간 동안에 등속 운동을 V 코사인 세타로 오른쪽으로 갔다면 올라간 거 제외하고 이렇게 수평 도달 거리 뭐 전체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R미터만큼 가는 거 그냥 이게 답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G분의 V 사인 세타 V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미터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포물선 운동 문제예요. 포물선 운동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워낙에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러는데 실제 연대 문제에서는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진짜로 포물선 운동 지표면 근처에서 할 때 뿐만이 아니라 전기장 속에서 대전체가 어떤 힘을 전기력을 균일하게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받고 있을 때라고 하면 할 거라서 G 대신에 전기장의 색이 E라든지 전하량 Q로 볼 때 N분의 QE 미터/s 제곱이요 라는 걸 이용해서 그거 가지고 가속도를 직접 구해줘야 되는 포물선 운동 문제는 연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서 포물선 운동 문제 푸는 거 연습하는 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내용들은 20쪽, 21쪽 나온 내용들은 그런 포물선 운동이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쭉 내용 설명으로 줄줄이 얘기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 글로 정리를 해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가 잘 됐었고 어느 정도 포물선 운동 문제 푸는 물리2 내용을 본 적이 있다면 문제 풀어본 적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해서 연습 문제 23쪽에 23쪽 4쪽에 1, 2, 3, 4번 있긴 있는데 이게 여름방학 때부터 쭉 했다거나 뭐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거 다 풀어볼 것 같아요. 근데 연대 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물리2 수능 문제 정도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굳이는 없기는 한데 공부해 놓으면 나쁠 거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관심이 있으면 시간이 그래도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한번 풀어보시고 나는 포물선 운동 문제 조금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고 따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 방향, 일정한 크기의 힘 방향, 일정한 방향 크기의 힘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의 수직 방향, 지면에 나타나는 방향으로는 최초 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걸로 등속 운동을 쭉 한다. 가속도 구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처럼 푼다. 그런 만큼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등속 운동도 한다라는 것을 시간으로 좌우 운동, 상하 운동을 결합시켜서 결국에 답하는 것이 포물선 운동 문제 푸는 큰 요령이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그 실전 기출문제 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포물선 운동 문제로 좀 급하게 한번 적용하는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 연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원운동이에요.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하고 있을 때 구심력이 얼마냐, 각속도가 얼마냐, 선속도가 얼마냐 하는 것들 구하는 게 원운동입니다. 자, 원운동 물리 2에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잘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급하게 이렇게 써먹으면 돼 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깊은 내용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갑니다. 일단은 원운동에 대해서는 가속, 감속 원운동도 있지만 등속 원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자, 이렇게 갑니다. 질량 mkg짜리 어떤 물체가 원궤도를 돌고 있을 거예요. 반지름이 rm인 원궤도를 질량 mkg짜리가 돌고 있을 때의 중앙으로부터 이만큼 rm 거리 떨어져 있으면서 현재 그 방향, 여기까지 갔을 때 현재 그 접선 방향으로의 속력 또는 선속도 v m/s라고 그랬을 때 이런 선속도 v m/s는 일정하게 원궤도 모양을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보는 것처럼 선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이게 비틀어지면서 접선 방향을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속도, 벡터량,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속도라는 벡터량이 방향 성분이 바뀌고 있는 거다. 자, 어쨌든 속도가 변하는 거다. 이것도 일종의 가속 운동이기는 해요.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지만 가속 운동이긴 합니다. 그럴 때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 운동한다. 가속도를 가리켜 구심가속도라고 합니다.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 m/s제곱이에요. 구심가속도도 가속도이기 때문에 단위는 m/s제곱 그대로 씁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뭐냐? 가속도,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가속도의 방향은 속력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현재 움직이는 방향, 수직 방향이 됩니다. 현재 움직이는 방향, 수직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다 그럴 거예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현재 접선 방향, 선속도, 수직 방향이라 그러면은 이쪽이네. 이쪽인 거 따라가니까 중앙을 향하네. 원궤도 중심을 향하네. 여기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요 원의 특정점 수직 방향이죠. 쭉 따라가면 중심을 향하네. 항상 특정 지점에서 현재 속도 수직 방향으로 가야지 그 가속도는 연장하면 원궤도 중심을 향할 것이므로 구심 가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항상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물체는 결론적으로 구심 가속도의 얼마 크기 R분의 V제곱 m/s제곱의 크기로 중앙을 향하는 R자 힘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이런 가속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서 특히 진짜 가속도는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받고 있니? R자 힘 ma 뉴턴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걸 구심 가속도의 가속도 A에다가 집어넣은 거 m R분의 V제곱이죠. 뉴턴이라는 힘을 가리켜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등속 원운동, 원운동이 가능하도록 할 현재 받고 있을 R자 힘의
조건이 구심 가속도, 구심력 조건을 만족시키면 원운동 가능하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운동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크기의 힘으로 R자 힘을 원궤도 중심 방향으로 방향이 일정하게 가지면 안 되고 그런 방향을 항상 받고 있어야만 한다. 반지름 R과 선속도 V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는 M, R, 오메가 제곱 각속도 오메가를 이용해서 각속도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상당히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또는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체는 등속 원운동 가능할 거다 라고 하면 되겠고, 자,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하고 있을 때 자주 나오진 않지만 돌고 있을 때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 할 겁니다. Vm/s의 빠르기로 운동장 트랙 같은 거를 원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 속도로 원주 한 바퀴의 길이를 나누면 되죠. V분의 2πr입니다. V분의 2πr 초라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몇 초 때 갑자기 무슨 실제 연대 기출 문제입니다. 뭐 원자핵 양성자가 사라졌다라든지 줄이 끊겼다. 그러면 그때까지면은 얼마만큼 갔을 거니까 현재 어느 각도로 출발 V로 해가지고 이 이후에는 뭐 포물선 운동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때에 물어보는 거 이제 대답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 시간과 관련해가지고 물어볼 때는 활용하시면 되겠고, 뭐 이거 없어진 그 순간에 각도를 알려주면은 바로 활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원운동 별거 없어요. 실전적으로 문제에 적용하고 문제풀이에 직결되는 거는 이 정도 내용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문제들 여기에도 약간 나와 있는데 포물선 운동 문제는 뭐 간단하게 뭐 4개 나와 있는 것들 확인만 했지만 우리 27쪽에 나온 등속원 운동 관련한 내용들 각속도 오메가를 이용해서 서술해야 되는 거는 빠르게 넘어가고 뒤에 그 수능형 연습 문제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36쪽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약간 더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뭐 따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이런 거 수능형 연습 문제들 정도는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생략해도 괜찮은데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28쪽에 나와 있는 원운동 관련한 문제 있습니다. 이거 바로 보면서 이것만 빨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 지금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이런 평면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받을 힘이 여기가 무중력 공간이라서 중력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돌고 있대. 뭐 힘을 받을 텐데 두 개의 줄이 연결돼서 각각의 줄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잘 버텨서 돌리고 있다라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떤 평면상에서 반지름 R미터 Vm/s 속력으로서 평면상에서 원운동을 시키고 있는 거지 장력이 걸려 있기는 할 텐데 그 힘이 분석해보면은 분해해보면 이쪽 저쪽으로 당기고 있기도 할 텐데 이게 요동치거나 어디로 날아가는 거 없이 잘 버티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 저쪽으로의 힘의 크기는 뭐 F뉴턴으로 성분의 크기가 똑같겠구나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현재 물체가 돌고 있을 때 이게 장력은 당연히 그 줄 방향으로 가해질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R이요, 2R이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기는 각도가 60도, 30도 나타나겠네. 그래서 장력이 이쪽으로 적당히 가진다 그랬을 때 그것에 1대2대 루트 3배로 나타날 거니까 장력의 현재 줄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가해진 힘은 내가 뭐라고 했지? 1대2대 루트 3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F라고 했으니까 루트 3분의 1 F요 해야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으로 가해진 힘에 대해서 요거 R인데 루트 2R이네 요거 45도네 그러면은
1대 루트 1대 1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아래로 F 뉴턴이요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해지는 결과 문제 풀이는 쉽습니다. 장력은 실제로 이 방향으로는 루트 3분의 2F, 이쪽 방향으로는 루트 2F 만큼 가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장력 몇 대 몇이니 하는 거는 루트 2대 루트 3 배라고 따져주면 되기는 하는데 조금만 더 갑시다.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장력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받는 R자 힘이 결국에는 구심력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힘의 크기를 FF라고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루트 3분의 1 플러스 1 F 뉴턴이 질량 mkg짜리에 대해서 R 반지름 원궤도를 V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는 구심력 조건을 만족시킬 거다라는 거 연결해서 F 값도 실제로 M이나 R, V로 나타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줄에 걸린 전체 장력의 크기 B 자체라 그러면은 루트 3대 루트인가? 루트 2대 루트 3이냐? 루트 3대 루트 2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원운동이라는 것에 구심력 R자 힘이 얼마냐 이렇게 3차원적으로 나타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적용하는 거 연습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적용하는 거 연습 때문에 그랬었던 것 뿐인 거고 이런 것들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물리2에서 역학 부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원운동과 폼스 운동 알아봤고요. 그리고 시급하게 알아봐야 되는 게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에 서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은 잘하고 있는데 그 서술할 때 이런 조건이므로 이렇게 된다라고 그 한마디 더 써주는 거, 1점 더 받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 그거 어떤 용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전기력, 전기장 이런 것들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같이 볼게요. 쉬었다 갑시다. 자, 운동량이라 그러면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벡터량이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이고요. 그러는데 우리는 질량이 없는 주제의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녀석을 알고 있습니다. 광자죠. 광자의 운동량은 그 빛의 파장이 람다라고 그러면은 람다분의 하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계산을 시킬 경우에는 문제에서는 6.6 내지는 6.63까지 써줄 때도 있고요. 10에 마이너스 34제곱 뭐 줄 세크 그러면서 단위와 크기까지도 다 줄 거기 때문에 이래놓고 실제로 계산을 시킬 거니까 요거까지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물체의 운동량인데 그런데 그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게 될 거다. 아, 그렇구나.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변한다면 그것은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충격량 F라는 힘을 T초 동안에 받았다면 그게 이렇게 충격량이 된다 해서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이다. 충격량 할 때 F 값은 R자 힘에 의한 충격량이라는 거. R자 힘 곱하기 곱해준 시간 하면은 충격량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두 개의 물체가 충돌을 할 때에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으로 풀어서 쓸 때는 보통은 광자도 쓰기는 하지만 두 개의 물체 질량 M1V1인 것에 대해서 M1, M2인 것에 대해서 M1V1, M2V2에서 구한 운동량의 합이 M1, V1 프라임 나중에 V1 프라임 속도가 됐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거랑 같다라고 운동 보존 법칙 씁니다. 내용상으로는 이게 다고, 우리 물리에서는 원래는 물리2에서 2차원 충돌도 하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 교과 과정에서 2차원 충돌은 빠져버렸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 쓴다고 하더라도 1차원 충돌만 할 줄 알면 되겠어요. 물리 1하고 2의 구분은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 두 물체의 M1, M2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 간에 충돌에서 벌어지는데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은 거의 무조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렇기는 한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될 조건은 정확하게는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 조건 소위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외력의 정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물체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요인인 힘이 각각이 받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였을 때 두 물체가 각각 받는 R자 힘이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각각의 물체가 그 힘을 동시에 같은 시간 동안에 받았을 때 받는 충격량이 벡터량인 충격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것이기 때문에 각 물체의 운동량 변화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서술할 때 두 물체가 충돌을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을 때 현재 A 물체가 받는 힘은 이런 식으로 쓰겠네요. B 물체로부터 받는 힘 밖에 없으며 B 물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을 때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므로 A 물체가 받는 힘, B 물체가 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므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그런 힘에 의한 운동량 변화는 동일할 거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은 보존된다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안 그래도 서술할 내용이 많을 때는 굳이 아주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답안지에서 한 줄은 할애해서 쓸 의미는 있다. 첫 번째였습니다. 조건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면서 써주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윤택하게 하고 1점이라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다. 두 번째, 운동용 보존 법칙을 써야 될 때에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뭐뭐뭐뭐 쓴 다음에 이 상황에서 충돌관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이 성립함으로 라고 서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건을 서술을 한 다음에 조건 플러스 마지막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충돌 전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여기다가는 보존된다 정도도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보다는 요게 좋은 이유 내지는 이 표현의 차이가 뭐처럼 보여요? 내용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할 건 여기서는 무슨 법칙을 성립함으로 무슨 법칙 적용 가능함으로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충돌 전후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은 일정하다.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내용을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얘기하기가 조금 굳이 그런가 싶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 학생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적용해서 이와 같은 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것을 풀이 요령으로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더 주게 되고 이거는 상황 자체를 서술할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더 주게 됩니다. 자, 한마디만 할게요. 연대의 경우에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면서 딱히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채점하는 걸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지는 공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는 전에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취지 그리고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채점표를 보여줬습니다. 아예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채점을 했다 그러면서 보여준 채점표에서
다른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단 해당 문제 전체 총점 10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0점짜리인데 11점 줄 수는 없으니까 10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안을 서술하는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 문항별로 0.5점을 감은 가능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자, 이게 1, 2, 3, 4번 있다 그럴 때 채점표에 이렇게 매번 써놓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채점 요소가 1번에 하나, 둘, 셋, 넷, 2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3번에 하나, 둘, 셋, 넷 그랬을 때 여기서 0.5, 여기서 0.5 그 뜻은 아니고 전체 한 문항당 원래는 10점 중에 6점 맞았을 거를 6.5점 줄 수도 있고 10점 중에 6점 맞았을 거 5.5점도 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걸 썼냐 안 썼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학생은 우수 학생으로서 문제풀이하는 관점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좋다, 높아 보인다 라는 게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이거 똑같은데 그러면은 1번에 대해서 0.5점 더 주고 얘는 어디서 그냥 뭐 문제는 열심히 풀어봤는데 암기 위주로 해서 이럴 땐 요거 적용, 계산식 답하는 것만 푸는 걸 보니까 내용의 깊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0.5점도 전체 다 하고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연대 기준으로는 4개 문항 나왔을 때 어떤 학생은 모두 가산점 받아서 답안 쓴 거에 비해서 2점 더 받고 어떤 학생은 2점 깎이면 이 학생은 결국에는 총점 40점 중에서 4점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충분히 2점, 3점은 총점 기준으로 합불이 결정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얻어간다, 적어도 감점은 당하지 않는다라는 전체적인 이 객관화할 수 없는 답안의 취지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 문항 답안지 속에 요 구했어요, 요것도 했어요 할 때 2개, 1개 들어갔냐 마냐에 따라서 이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다. 모든 학교에서 수리논술, 과학논술 지금까지 모든 논술 시험에서 어떤 학교, 어떤 학과, 어떤 문항에 대해서도 특정 학생의 논술 답안지의 채점 점수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튼 간에 총 100점 중에 수리논술, 물리논술 60점, 40점 합쳐가지고 어떻게 100점 중에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 평균점은 논술 점수 얼마였고 합격 커트라인은 몇 점 있고 전체 평균은 얼마였다까지는 공개를 옛날에는 했었어요.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입시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너는 몇 점이라서 떨어서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나 떨어진 거에서 불복합니다. 일단 점수는 몇 점인 거 안 가르쳐 줍니다. 해가지고 그걸 알려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도 불합격하는 학생도 서로 자기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지는지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봤는데 누군 붙고 떨어졌는데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나랑 답안 풀이가 똑같아. 정답 다들 나도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맞았어. 근데 얘는 붙고 얘는 떨어졌어. 이거 뭐지?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얘는 답만 맞췄지 서술할 걸 빼먹었던지 그래서 2점 못 얻었든지 아니면 그것까지 똑같다고 하도 나도 이렇게 썼는데 나도 그런 식으로 썼는데 했는데 표현의 차이가 나서 그 0.5점, 0.5점들 쌓이고 더하고 깎여서 아마 합불이 갈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량 보존 법칙 관련할 때는 이 서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만 일단 안 다음에 실제로 이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서술까지 이렇게 했을 때 풀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데 앞에 나온 문제들 중에선 그걸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오늘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게 될 거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두 물체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충돌하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서로는 변하는데 근데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 변화 정도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운동량이 벡터에서 방향의 반대라고 하는 건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그러면 운동량 합은 보존될 건데
특정 물체가 운동량 변하는 건 어떤 힘을 받아서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 많이 그렇습니다.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예를 들면은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 내지는 탄성력 말고는 각각의 물체가 운동량이 변할 이유가 없어. 근데 보통의 경우에 충돌의 경우에는 A가 B로부터 받는 수직항력과 B가 A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은 힘 자체가 작용반장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힘과 너의 속도를 변화시키고 운동을 변화시킬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그런 작용반장군 관계의 힘에 의해서 서로의 운동량과 속도가 변했다면 아예 운동량 보존이 될 조건을 힘부터 만족하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둘이 받고 있을 힘은 작용반장 관계에 있으므로 라는 것 정도 서술만 해도 조건을 충분히 얘기를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서술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워낙에 자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조건 한번 알아봤고요.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일 에너지 정리죠. 자, 33쪽부터 나온 내용 보겠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 하이픈은 쓰지 않아도 되겠어요. 일 에너지 정리.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변위를 가진다면 해당 물체는 F, S, 코사인 세타 줄만큼의 스칼라량인 E를 물체가 받는다. 힘이 물체에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열 에너지는 지금은 잠깐 빼도 되겠어요. 연대에서 거의 연력학은 안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라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해서 두 개의 에너지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2분의 1 mv 제곱이고 운동량을 알 때는 2m분의 p 제곱으로 구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mgh로 구하기도 하는데 이건 지표면 근처의 지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는데 우리 케플러 법칙 할 때는 잠깐 물리2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연대 논술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합니다. 없지는 않아서 한 번은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좀 볼 때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지표면 근처에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마한 물체가 있을 땐 그러는데 천체 수준이라든지 해가지고 두 물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마이너스 g r분의 mm 줄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분명히 포텐셜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포텐셜 에너지 종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맞고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표현이 첫 번째 두 점전하 간의 서로 간의 거리가 하나는 전하량 Q, 하나는 전하량 스몰 Q라고 그랬을 때 전하 중심 사이의 거리가 R 미터라고 그러면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K R 분의 Q 줄이오라고 하면서 이건 전하량의 크기가 아니라 두 물체 점입자 점전하의 전하량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양전하면은 플러스 2쿨롱 플러스 3쿨롱 그대로 쓰고요. 양전하 플러스 2쿨롱 마이너스 3쿨롱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만 있을 때 당연한 거고 요게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 첫 번째 쓰는 방법이다. 두 번째 어떤 점전하 Q 쿨롱짜리가 전위 V 볼트 지점에 있다 라고 그러면은 그것의 현재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QV 줄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이건 전위와 전기장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볼 수도 있는 건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점전하들이 두 개가 있으면 둘 사이에 구성하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쓴다. KR분의 QQ. 어떤 전기장 속에 있는 전하가 Q쿨롱인데 그때 그 전기장의 전위가 V볼트인 지점이다 라 그러면은 QV줄이라고 이렇게 쓴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되게 많다. 되게 많은 것 중에서도 무슨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지금 이걸 쓸지 저걸 쓸지가 달라질 때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 종류 되게 많구나. 그게 결국은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 그 이외에도 빛에너지, 뭐 열에너지, 핵에너지, 화학에너지 등등 에너지의 종류는 많이 있긴 한데, 나머지 중에서 빛에너지는 약간 얘기는 다르긴 한데, 빛에너지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기는 한데요. 요거 정도 빼고는 일단은 열에너지 원래는 알긴 해야 되지만 내부 에너지 이런 것도 알면 좋지만 일단은 생략한다. 역학적 에너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일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일 간에는 모종의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에너지 정리, 어떤 물체의 에너지 변화는 그 물체가 받은 힘에 의한 일과 같다라는 게 일에너지 정리예요. 근데 우리는 일에너지 정리, 에너지는 이렇게 구한다, 일은 이렇게 구한다, 에너지는 이렇게 구한다. 뭐요? 에너지 많잖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 구하는 공식은 하나 가르쳐주고 에너지는 많이 가르쳐서, 그러면은 뭐요? 이게 일만큼 뭐가 변한다는 뜻이요?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분설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33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크게 봤을 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고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있을 건데, 이거는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요거 나눠서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각각이 다 물체가 받은 일로 표현이 되기는 해요. 자,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어떤 일? 물체가 받은 무슨 힘에 의한 일? 알짜 힘에 의한 일. 알짜 힘에 의한 일이다 라는 거를, 일들을 다 합했다라는 의미로 시그마 한번 붙여봤습니다. 의미는 알짜 힘에 의한 일. 뭐 장력이니 마찰력이니 보존력이니 비보존력이니 공기저항에 의한 힘이니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합한 이 힘이 해준 이 일이 해당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입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포텐셜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종류도 많고 쓸 수 있는 식도 경우에 따라 다양해져요. 그랬을 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일단 얘기만 하고 갑니다. 너 중력에 의한 포텐셜을 구할 거야? 탄성에 의한 포텐셜을 구할 거야?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을 구할 거야? 어떤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이냐에 따라서 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해당 힘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줍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중력이 한 일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체가 지표면에서 높이 있다가 내려가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건데, 중력이 아래로 가해지니까 중력에 의한 일은 내려가는 동안에는 플러스 몇 줄 나오겠죠? 플러스 mg 델타 h 나오겠죠? 포텐셜 에너지 mg 델타 h만큼 감소했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일, 중력이란 힘에 의한 일, 부호를 바꿔주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된다. 전기력도 마찬가지, 탄성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성력이 100줄의 일을 해줬다 라 그러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100줄만큼 감소할 거다 라는 식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특정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어떤 일만큼 나타나게 돼요. 어떤 일만큼 더하긴 더할 건데, 여러 개의 힘들이 해준 일을 다 더하긴 더할 건데 뭐를 제외를 시킬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쓴 요 힘을 제외하고 라고 할 거예요. 자, 보통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또는 뭐 외력이 한 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거는 딱 맞는 말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쓴 힘은 제외하고 나머지 힘이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그래도 한 번만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이 변화 더하면 되겠네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변화는 알짜임 구분 없이 모든 힘이 해준 일 다 더한 거. 포텐셜 에너지가 포텐셜을 구할 때 쓴 힘. 이 한 일의 마이너스 값이 요거 더하면 요거 되겠네. 자, 알짜 힘이 한 일 속에는 얘가 한 일. 중력이나 탄성력이 한 일도 들어있었을 건데 그거를 빼라는 얘기죠. 도로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어떤 물체가 이 힘들 제외하고 나머지 힘들이 일을 했다면 그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될 거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술을 할 때 현재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은 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뭐와 뭐가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될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용을 알고 서술을 해주라고 이렇게 했더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것이다.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함으로 성립함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서술의 취지를 서술하는 그 전체적인 그 논리성이나 이런 표현을 그렇게 짚어주고 했을 때가 추가 점수 받기가 더 좋다. 정답엔 차이가 안 납니다. 어차피 그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는 거다 하겠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까지 알아보는 게 일 에너지 정리였는데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도 알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좀 이상해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이렇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안 변한다, 보존된다라는 말을 갑자기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에서 굉장히 독특한 법칙이 얘예요. 물리에서는 법칙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법칙이라는 말이 붙기는 하지만 이게 무조건 맞는 법칙은 아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을 뿐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경우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함으로 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법칙의 엄밀성, 법칙의 일반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제를 답안을 서술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서술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대로 갑니다. 앞에서 쓰던 것처럼 이런 게 훨씬 서술로서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다 확인을 해요. 조건 및 상황을 확인을 한 다음에 물체가 조건 확인하고 상황 보는 거는 물체의 질량, 속도, 가속도, 받고 있는 힘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은 서술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물체가 뭐 움직이긴 할 건데 움직이다 받고 있는 힘들 있는데 이런 힘들이 있다. 이런 힘들을 어떻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의 경우에 무슨 힘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될 건데 그 값은 얼마이므로 얼마이다. 뒤에 하고 싶은 말 더 있으면 얼마이므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다. 그래서 이런 힘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에 가해지는 힘 중에서 이걸 제외하면 뭐 중력과 탄성력을 제외하면 중력과 전기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힘이 없으므로 또는 그게 하는 일은 0줄이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다. 또는 뭐 1번 상황과 2번 상황 처음과 나중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라고 법칙이나 원리를 풀어서 서술로 하는 걸로 바꿔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내용에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인상을 줄 거기 때문에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용어 많이 수능 문제 풀이할 때까지는 많이 쓰지만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지적합니다. 됐어요. 우리 생역학 중에서는 물리 1 기본적으로 풀 줄 아는 요령 내지는 문제 접하는 거 해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물리 2에서 포물선 원동 중요하고, 그거 말고는 거의 뭐 물리 2도 크게 다를 바 없고요. 관련해서는 어떤 법칙 중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서술에 좀 더 논리적이고 윤택한 답안지를 만드는 서술은 운동량 보존 법칙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 조건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충돌 전후 같다 라고 서술해 주는 거. 일에너지 정리 내용 한번 확인했고요. 그랬을 때 일에너지 정리 적용된 결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에는, 보존되지 않을 때는 실제로 그런 힘이 한 일이 얼마이므로 물체는 처음에 비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다, 감소한다 라는 말들 써주는 거 중요하죠. 그런 것들 풀어서 써주는 그런 서술하는 문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 기준으로 실제로 우리 한 문제 조금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포물선 운동 내지는 운동량 보존 법칙도 쓸 수 있는 것들 약간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다시 자료에서 맨 앞쪽으로 가가지고, 자, 이거는 어느 정도 포물선 운동제 연습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쪽의 논제 01 등가속도 운동과 포물선 운동, 이 문제 연습용으로 서술하는 것도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이거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다 해서 푸는데 약 10분 정도 그래도 서술은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서술까지 해서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자, X, Y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경사면에 놓이는데 경사면의 높이 차는 Hm만큼 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뭐 길이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거 스몰 h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놓아서 미끄러뜨렸다라고 하는 거 처음 속도는 0m/s라고 될 텐데, 또 0m/s 될 건데, 지금 가만히 놓았는데 이 각각의 경사면 끝부분에 도달할 때는 동시에 여기에 도달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같은 시각에서 여기에서 원래 속도가 있다 그랬을 때 이까지 가는데, 여기 보면은 75cm, 100cm라 그러는데 요 부분이 75에 100이라고 하는데 3대 5죠? 3대 4죠? 3대 4 나와 있으면은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가로 길이도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미끄러져 내려갈 때는 이만큼 가가지고 일단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쭉 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질 속도가 어떻게 되겠니? 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오던 속도 경사면 방향으로 쭉 직선 운동을 했으니까 요 속도 가지고 있을 때 요거 가로 세로 분해를 해보면은 3대 4 나올 속도로, 이 속도를 4V라 그러면 요거 3V 되는 속도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속도가 루트 7V 4, 4, 16, 3, 3, 9 루트 7V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을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Y 물체도 결국에 내려오면은 경사면 따라서 내려오는 동안에는 이쪽 방향으로 속도, 경사 그대로인 방향의 속도 분해할 수 있을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는데 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네요. 내가 이상한 거 썼네요. 다시 미안합니다. 요거 45cm 75cm 내가 뭘 읽은 거지? 이게 100cm인데 100cm였는데 이거 뭘 읽은 거지? 다시 요거 보면은
45cm 대 75cm면은 3대 5 되겠죠? 그래서 이거 3대 5 되니까 이거 고쳐주면은 마지막에 왔을 때 경사 따라 날아가는 방향으로 진짜 속도를 5v 이런 식으로 하면 3v, 4v, 5v 이렇게 속도 분해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온 다음에는 이런 속도를 가질 거고, 이것도 오면은 결국에는 어떤 속도를 가질 건데 분해는 가능할 건데, 이게 동시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가가지고 부딪힐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부딪히는데 그 6번에서 6쪽에 2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물체는 미끄러뜨려 내려 놓았는데 빗면 끝부분에 닿을 때까지 각각 출발한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같았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름 75cm로 오는데 걸린 시간이랑 나름 요만큼 100cm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았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75cm 오고 100cm만큼 오는 데에 같은 시간이 걸렸다면은 접근하는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75cm, 100cm 3대 4만큼의 변위를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게 되면 평균 속도가 3대 4겠네? 평균 속도가 3대 4면 같은 시간 동안에 그 등가속도 운동을 각각 하기 때문에 최종 속도 B가 또 3대 4 되겠네요. 우리 평균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변위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면은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합의 절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둘 다 처음에는 0m/s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은 시간 동안 변위가 75cm, 100cm 3대 4다라 그러면은 어차피 2로 나눌 거 0 더하기 v 프라임, 마지막 속도도 3대 4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마지막 진짜 속도를 5v라고 하긴 했는데, y의 마지막 속도도 역시 그것의 3분의 4배, 3분의 5, 4, 20v 라고 진짜 속도를 쓸 수 있겠네요. 경사면 따라가는 방향으로의 속도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써놓고 그 시간이 같았으니까 이제 동시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후 물체는 두 개의 탑 사이에 그 가운데 지점에서 이제 충돌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가운데 지점에서 이제 그 충돌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60cm 되는 지점에서 충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부터 각각 출발하는데, 지금부터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건데요.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가로 방향으로는 둘 다 속도가 변화가 없죠. 등속 운동할 거기 때문에 등속 운동할 속도가 동시에 출발해 가지고 높이는 잘 모르겠는데 가운데에서 둘이 만난다고 그런다면은 이것도 왼쪽으로 4V라는 속력은 가지고 있었어야지 되겠다. 자, 이거 잠깐 보면은 요거 4V, 3분의 20V라 그러면은 요거에 3분의 5배죠? 이게 4V, 요게 3분의 20V면은 이것의 3분의 5배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속도가 3대 5, 3대 4대 5 되겠네. 그러면은 아랫방향으로의 속도까지 했을 때 이게 3대 4대 5 돼야 되는 속도를 포물선 운동하는 최초 속도로 가질 거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런 속도의 방향은 경사의 방향과 같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3대 4대 5 되는
이런 높이비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스몰 h 값은 0.8m, 뭐 이건 0.6m 되겠죠. 60cm 일 거다라는 것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속도로서 가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부딪힌다라 그럴 때 둘이 동시에 이만큼 되는 데에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물체가 최초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까지 부딪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동안에 적당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게 시간이 공통이기 때문에 4V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럴 건데 그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에 낙하할 거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네. 낙하할 수 있는 거리는 최초 아랫방향으로의 속도가 4V니까 3분의 16V로 아래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다를 거지만 거기서부터 낙하한 거리와 여기서부터 낙하한 거리를 따졌을 때 높이가 같은 지점이어야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높이가 다른 지점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맞았어도 이게 비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높이만큼 더 높은 데서 출발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 라지 h를 구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율로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조금만 더 보면은요, 요거 0m/s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기울기 자체가 3대 4대 5 되는 이런 경사면에서 온다면은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예요? 물체의 가속도 질량에 무관하게 경사도가 세타인 데에서 물체가 가질 가속도는 g sin 세타라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0m/s제곱이라고 쓸 중력 가속도에서 sin 세타 5분의 3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가속도 값은 6m/s제곱이다 해야지 되겠네. 그래서 가속도가 6m/s제곱이고 그러면은 75cm 4분의 3m 만큼을 가는 데는 S는 V0T V0 0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만 해도 되겠습니다. 6T 제곱 하면 되는 거니까 S 4분의 3m 초 미터/세제곱 이용하면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시간은 0.5초 2분의 1초 걸렸겠다. 되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등가속도 운동 분석하는 거 그대로 쓰는 거지. 이거 경사면이다, 포물선 운동한다라는 거 섞여 있더라도 이 정도도 구하라 그러면은 다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5초 동안에 6m/s제곱으로 내려왔어야 되니까 5V라고 썼었던 저 경사면을 떠날 때의 저 속도는 어디였지? 3m/s 되겠죠? 0.5초 동안에 0m/s에서 가속이 6m/s제곱으로 됐으니까 3m/s제곱, 3m/s 된 상태로 왔을 거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지는 속도는 그런 5V에 5V에 뭐 이걸로 보자면은 3분의 4배죠. 이거는 그래서 4m/s 되겠다. 되겠어요? 이런 것들 벡터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구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만 대답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도 한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쭉 날아간다라 그랬을 때 뭐 정확한 숫자 값으로 지금 계산을 한번 다 해보고 있는 건데 연습 삼아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3m/s 나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의 속도는 그것의 다시 5분의 4배 되는 거니까 5분의 12m/s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각각 5분의 12m/s로 가는 꼴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
그런 등속 운동이니까 좀 편안합니다. 등속 운동을 하는데 5분의 12m/s로 0.6m 가야지 되는 거니까 출발한 이후에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는 빗면 끝에서 충돌할 때까지 시간은 0.6m를 속도 이걸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5 m/s 뭐 거꾸로 한 걸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계산이 0.6, 10분의 6, 20분의 5. 응? 20분의 5초. 나와서 0.25초. 만에 둘은 충돌을 추가적으로 더 가서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 동안에 낙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4분의 1초 동안에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높이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 낙하한 거리 찾아주면 좋은데 자 이런 것도 하나 알고 갑시다. 자 가로 방향에 대해서는 최초 속도 충돌할 때까지 가는 거리 그래가지고 뭐 4분의 1초 만에 충돌 가능은 일단 하다 다 찾았는데 그런 동안에 내려갈 거리가 얼마 되는 거냐라는 것도 찾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확인합니다. 두 물체에 완전히 수직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도 3V로 시작해가지고 V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3V로 출발해가지고 G라는 가속도 10m/s 제곱으로 가속될 거고 이것도 아래로 G라는 가속도로 출발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두 물체는 각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둘의 가속도가 공통이면 상대 속도는 등속 운동이다. 알겠어요? 포물선 운동 중에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등속 운동이다. 상대 속도는 일정하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속도의 상대 속도가 끝까지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거 문제풀이 요령으로 이것도 하나만 알고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3V 또는 3분의 16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것들의 아랫방향으로의 속도 상대 속도는 3분의 16V 마이너스 3V만큼 하면은 3분의 7V 라는 속도가 상대 속도로서는 일정할 거다라고 하겠네요. 상대 속도로서 일정할 거다. 그래가지고 V가 아까 얼마였지? 대입하고 싶은 건데. V가 5분의 3이었나? 5분의 3?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요 V에다가 5분의 3 넣으면은 5분의 7 1.4m/s죠. 그러면은 상대 속도는 일정할 건데 이것들이 각자 내려가지만 둘이 가까워진다 그랬을 때 가까워지면서 충돌한다는 얘기는 둘 사이 거리가 좁혀지겠다는 얘기인데 그 둘 사이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1.4m/s로 좁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전에 구한 것처럼 0.5초 만에 둘 사이의 거리가 극복이 되는 거니까 크게 라지 H죠. 요거 아래로 여기까지 아래로 내가 먼데 그래도 극복될 거리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가와야 되는 거리 이런 속도로서 좁혀진다라 그러면은 H 값은 1.4m/s에 0.25초 만에 그게 극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은 세워서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H미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5cm, 0.35m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접근 가능한데, 이거 등가속도, 직선운동, 경사에서의 가속도, 포물선 운동 최초 속도, 충돌하기 위한 조건들, 그것도 실제로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다 해보느라고 약간 비효율적으로 푼 감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서술을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무체 간의 위치 간의 관계, 서로 등가속도 운동하지만 가속도는 똑같을 때 상대속도 이렇게 둘 수 있다 등등 같은 것들 하나씩 다 문제 속에서 설명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한 거고, 계산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대 서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어? 그 말씀 그 등가속도 운동을 서로 하지만 가속도가 같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요거 잠깐만 또 하면요.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 첫 번째 물체는 최초 속도 V1, 나중 속도 V2, 가속도는 A1이라고 합시다. 등가속도 운동 할 거고요. 나머지 물체는 V2, V1 프라임, V2 프라임, 가속도는 A2로 움직인다고 하자.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나중 속도는 V1 프라임은 사실은 적당한 시간 t초가 흘렀을 때 V1 플러스 A1t 될 거고, V2 프라임은 V2 플러스 A2t 이렇게 될 겁니다. 심심하니까 최초 순간의 상대 속도 구해봅니다. V1, 2 그러면은 V2 마이너스 V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t초가 지난 후에 상대 속도 1에 대한 2 구해봅니다. 뭐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죠? 나중 속도 아까 알고 있으면. 근데 그게 요거죠? 그래서 보니까 V2 마이너스 V1 요거 빼기 전체니까 그 중에 요거 계산하고 이거는 플러스 A2 마이너스 A1t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상대 속도가 서로 있고 서로 속도가 다른 최초 최종 속도도 가지고 가속도 다를 때 이렇게 되는데, 그 가속도가 똑같을 때는 V2 V1 이제 A2 A1 똑같으면은 0 될 거니까 뭔 말이냐? 나중 상대 속도는 처음 상대 속도와 가속도 똑같으면은 똑같을 거다.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상대 속도는 뭐 계속 일정하겠네. 네 각각의 속도는 변하더라도 상대 속도는 일정하겠네 라는 게 그 얘기였습니다. 등가속도 운동과 포물선 운동 여러 가지 한번 문제풀이 요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였지, 이거는 서술 자체는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할 건 없는 내용이긴 했어요. 포물선 운동 분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면 보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11쪽의 3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11쪽에 있는 3번 문제 풀어볼 건데, 이거는 알아서 조금 쉬는 시간도 가진 다음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35분까지 쉬는 시간 그래도 한 7, 8분은 가진 다음에 35분까지 문제 파악하고 답안 작성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쪽의 3번 문제예요. 천장에 달려있는 줄 B, P라는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질량이 2kg입니다. 둘 사이의 줄이 5m짜리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A와 B 사이에는, 근데 A와 B는 일단은 접촉 거의 하고 있으면서 줄이 느슨한 상태예요. 둘 다 정지 있는 상태에서 A를 손을 놨더니 A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니까 A는 뭐 줄 느슨하니까 줄이 완전히 쭉 펴질 때까지는 자유낙하할 겁니다. 자유낙하할 때 5m짜리 줄이 쭉 펴질 때까지는 자유낙하한다는 얘기는 A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1초 걸릴 거예요. 이건 거의 암기사항이나 다름없는 건데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를 5m 하는 데는 1초 걸리고요. 5m 낙하하면 10m/s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뭐 자유낙하 문제로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줄이 팽팽해지면서 자유낙하할 때는 줄 뭐 그냥 뭐 B를 당기진 않으니까 너는 떨어지는구나 대충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줄 Q에 장력이 심각하게 걸리면서 B도 같이 가야지 하는 힘을 가하게 돼요. 그렇게 됐더니 줄 P가 그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장력은 20N이라서 이때까지는 B한테는 중력 20N 가해주고 장력 20N 가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줄 Q에도 장력이 걸리면서 B를 조금이라도 당기면 이 위에 있는 줄은 버틸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지금은 끊어질 거다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 P가 끊어지면 지금부터는 줄 P는 의미 없고요. 2kg짜리 B와 3kg짜리 A가 아마도 지금부터는 같이 낙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줄 Q가 5m 완전히 팽팽해진 다음에는 이게 줄이 만약에 느슨해진다, 뭐 A보다 B가 더 빠르게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더 빨라지는 것도 안 되는데 A가 더 빠르다라는 상황은 나타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왜? 줄 Q는 아주 큰 장력도 버틸 수 있는 줄이라서 둘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은 줄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건 불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와 B는 같은 속도로 함께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줄이 끊어진 순간 A의 속도는 벌써 10m/s고 B의 속도는 0m/s예요. 근데 지금 당장부터 같은 속도로 떨어져야 돼요. 야, 내가 더 빠르니까 나 먼저 갈게 하면 줄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건 안 되겠다. 아, 그러면 줄의 길이가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이 가까워질 이유는 없는데 이 순간 즉시 줄 끊어지고 함께 낙하를 시작한 즉시 공통속도 V로 함께 속도가 순간적으로 변해야 되겠네. 자, 그 속도는 얼마 돼야 될 것 같아? 뭐 0이고 10이니까 5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 것 같나? 6m/s. 왜? 운동량의 총합은 언제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 6m/s가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둘 다 출발하기 전에 운동량 제로, 현재 운동량 30, 아래로 30, 이 전체 5kg이 공통 속도인 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6m/s를 구하긴 할 거예요. 뭐 일종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킨 결과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야. 왜 이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했는가? 그것만 구하면은 이 물체는 이후에는 자유낙하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독특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역학적인 보존된다, 자유낙하이다 이런 것들 더 얘기는 해야 되지만 자, 이 순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6m/s를 구하는 것이 문제 핵심인데 왜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특정 법칙은 이런 조건이면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두 물체의 충돌 기타 어떤 속도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 나타났을 때 각각의 물체는 운동량이 변할 건데 어떤 물체의 운동량 변화와 또 다른 물체의 운동량 변화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운동량의 합은 이거 증가 감소한 만큼 더 차이가 없을 거니까 총합은 같을 거다라는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줄 끊어지고 순간적인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운동량은 그냥 보존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빼먹은 겁니다. 이런 거. 이거는 말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그럴 것 같아 라는 걸 얼버무리느냐 그거를 설명을 해내느냐 이게 어지간하면 이거는 원래 그럴 것 같지 않아 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상당히 언뜻 보면은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인데 이걸 언급을 했느냐 마느냐는 반드시 분명히 채점표에 제대로 설명했는가 여부에 대한 체크란이 있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큰 점수가 여기 와서 오고 갈 겁니다. 답만 맞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서술하기 껄끄러운 또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큰 배점이 있을 겁니다. 배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다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것들 점수를 주어도 조금밖에 안 줄 거고 나는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 근데 니들 알 수 있겠니? 싶은 것들이 당연히 배점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버무리면 정답이 맞았어도 이거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출제자나 채점자가 어떤 의도와 채점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딱 보면 이거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배점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큰 배점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빈 구석 없이 쓰는 게 이제 답안지어야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얘기 해봅니다. 물체가 속도가 변하거나 운동량이 변하는 것은 힘을 받기 때문인데 그런 힘을 받는 것 B는 무슨 힘 받는지 봅시다. 당연히 중력을 20N 받고 있을 거고요. 아랫방향으로. 줄은 즉시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P 줄에 의한 장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상황에 나타날 때 줄은 Q는 팽팽해진 상태니까 줄 Q로부터 적절한 장력을 아래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B는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할 게 확실하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물체는 중력을 아래로 30N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Q가 이제는 팽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장력을 받을 건데 그 장력의 크기는 우리는 이상적인 줄에 의해서 전달되는 장력은 줄의 모든 부분에서 일정한 크기로 가해질 거기 때문에 줄 Q가 B에게 아래쪽으로 T 크기의 뉴턴의 힘을 가했다면 줄 Q는 A에게는 위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운동량을 변하게 할, 속도를 변하게 할 힘은 B에게는 아래로 T, 아래로 중력 있을 거고요. A는 위로 T, 아래로 30N 중력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당연히 아마 B는 빨라지는 운동을 할 거고 A는 위쪽 기준으로 쓴 이유는 이런 크기 때문에 나타내는 가속도로 느려지는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알짜임이 이런 크기를 가지다 보니까 이게 영 뭐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물리 문제를 풀이하거나 물리 문제에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요령이에요. 뭐냐면 이런 일이 이런 크기의 알짜 힘을 받으면서 시간이 당연히 공통으로 가해질 거고 어떤 적절한 시간 동안에 각자가 속도가 변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때 충격량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같다는 게 영 이상해요. 같다고 되려면은 t 값이 마이너스 값이 t 값이 얼마지?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크기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위쪽 아래쪽으로 이것의 크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데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물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들은 그럴 때는 그냥 알짜임도 있고
유한한 시간 동안 가해지긴 할 건데 그게 매우 짧은 시간이야 라고 넘어가 버릴 겁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가해지면 그러면 이게 0에 가까워지면은 충격량 0이네 라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장력이나 수직항력처럼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힘 중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진짜로 무한대는 아닌데 엄청나게 큰 힘이 엄청나게 큰 크기의 힘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량이나 그 속도를 아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취급하냐면 T값은 20에 비해 T값은 30에 비해 순간적으로 매우 클 거라서 이게 의미 없게 작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특히 A와 B가 받는 중력은 지금은 중력이죠. 중력은 거의 운동량 변화에는 영향을 못 줄 거고 오로지 T에 의해서만 아래로 위로 같은 충격량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니에요? 물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물리 문제나 이런 문제풀이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이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또 하기도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럴 거기 때문에 아래로 장력 곱하기 시간, 위로 장력 곱하기 시간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거라서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는 공통일 것이기 때문에 운동량 합이 보존될 거다라고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것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걸 풀어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물리 문제 이상적인 상황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서술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이상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줄이 아예 안 늘어난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뭐 그런 것들 실제 상황에선 다 달라지는 것들을 문제 풀이 가능한 거기 하기 때문에 이런 요령들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는 이게 특히 물체의 부피가 있다면 중심 부분하고 밑부분하고는 또 높이 차이가 또 나긴 할 거니까 그런 것들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물체 아랫면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A, 땅바닥에 닿는 순간 이럴 때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저 16m 줄 길이 늘어난 거 5m만큼 끊어지는 순간 11m 남아있는 거 이런 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물체는 이제 아까 전에 계산을 해놨죠. 6m/s로 순식간에 속도가 변한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함께 10m/s 제곱의 중력가 속도로 낙하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풀면 되겠어요. B는 함께 떨어질 거니까 A만 봐도 괜찮을 텐데 A는 6m/s에서 지면까지 11m를 중력가 속도 10m/s 제곱으로 낙하를 한다면 그러면은 땅바닥까지 시간은 얼마나 또 더 걸려서 떨어질 거냐 내지는 마지막에 어떤 속도로서 지면에 닿을 거냐 하는 것들 물어보는 것에 따라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얘기할 때는 A와 B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생각해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라는 거 얘기해도 되는데 특히 또 B도 함께 움직이긴 하지만 우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므로 라고 하는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없을 거니까 라는 의미에서 2분의 1 함께 움직이죠. 5kg 처음 속도 6m/s 이고 지금 높이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 높이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11m만큼 더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 5kg짜리가 GH 11m인 역학적 에너지가 나중에는 내려가서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변화량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돼 있는 거니까 나중에 운동 에너지
로만 다 변환될 거다. 뭐 이 식 이렇게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식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이제 계산만 하면은 V 프라임값 구할 수는 있기는 하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를 쓰긴 썼는데 그런 법칙이라는 거 얘기하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써야지 된다는 겁니다. 둘의 역학적인 합이 보존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중력만 작용할 때. 두 물체가 이렇게 하면서 E를 받는다면 그만큼 에너지가 변해야지 되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보존력 또는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이 넣었으니까 중력을 제외한 힘에 의한 이일이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일반론을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물체는 중력을 받으며 줄은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이 줄에 걸린 장력이 0N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둘의 가속도가 달라져 버리면서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두 물체는 이래이래 할 때 함께 낙하하는 동안에는 줄 Q에 걸리는 장력은 0N으로 다시 바뀔 것이며 그러면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뿐일 것이기 때문에 뿐이므로 낙하하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는 말도 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뉘앙스는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써봤습니다. 일정할 것이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관련된 식 쓰고 풀이해서 대답하는 게 요게 좋은 풀이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라고 답 갑자기 쓰거나 식 쓰는 것보다 이런 서술이 훨씬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를 제대로 된 사고에 의해서 적용했다라는 느낌을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 잘 짚어서 보면 되겠다 하겠어요. 여기 무한히 커진다. 그게 어떤 조건에서 무한히 커진다? 이건 그냥 원래 그래요. 시간이 무한적으로 작아질 때 장력이 무한적으로 커진다. 지금 이런 속도 변화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그런다면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력은 그 크기가 얼마든지 필요할 만큼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력에 의한 충격을 무시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은 두 물체가 속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장력만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속도 변화가 운동량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같고 t 시간 해가지고 방향은 반대가 될 거기 때문에 줄 끊어진 이후에 두 물체의 속도 변화의 운동량 변화 과정에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될 거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요거에서는 이런 물리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그 관점이 제대로 잡혀 있는가에 대한 것도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술이 될 거라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로 물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소개한 것처럼 어느 포인트에서는 무슨 법칙을 활용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조건을 나는 엄밀하게 잘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런 법칙은 이런 조건에서 적용되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쫙 써주는 거. 그게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보다 조금 더 팍팍한 게 아니라 윤택하게 만들어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풀이법이다. 접근 방식 관점이다 라는 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적용해 봤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실전 문제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다음 시간에는 그 연세대에서 항상 나오는 전기장과 전위 관련된 표현들 내용은 어떻게 되고 공식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전 문제 연대 기출문제와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자료 그대로 좀 가지고 오시고요. 이 내용들
기억 꼭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실전 문제 풀이와 함께 해가지고 요거 내용 검토 시간 또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